그럼 중개보수 청구권 여기까지 받고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를 잠깐 볼까요? 그 우리 교재는 289쪽이에요. 중개보수의 범위인데 자 조문이 쭉 나와 있고 다음에 한 장을 싹 넘기면 290쪽에 중개보수 한도라고 돼 있죠? 자 여기 펴놓고 이제 잠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개보수 한도라는 것은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중개보수를 이 범위를 초과하여 받았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받다. 그러니까 사례 증여 명목에 불문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 이렇게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 초과에 받았을 때 징역까지 보낼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과도한 규제다. 보수를 더 받다가 하여 이거는 징역까지 보낸다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갖고 이거 국민이 갖고 있는 행복 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어요. 우리 개혁공사 한 분이. 헌법소원이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을 때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위헌이다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헌법소원 우리 개공이 한 분이 냈지 않습니까? 이거 위헌이다.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다. 그래갖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거 합헌 판결을 날게요? 위헌 판결을 날게요? 예? 위헌 판결 났으면 여러분들 공부 안 하겠죠, 이거? 무효가 돼버리니까. 합헌 판결 났죠. 왜 합헌 판결 나왔냐면 부동산 중개라는 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대요. 그래가지고 보수를 더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징역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무 가시거든 명심할 게 보수는 절대 더 받으면 안 돼요. 나 이 보수 더 받아가지고 아주 아니할 말로 그냥 낭패를 보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더 받으면 안 돼요. 절대 더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대상물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되어 있어요. 보수 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주택과 주택외로 나눠져 있는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하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라는 걸로 정합니다. 혹시 공법 시간에 조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조례가 지난주에 제가 여기까지는 언급했죠. 우리 공인인증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정하는 시행령이 있다고 그랬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이걸 이제 대령이라고 제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사법 시행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소관부처 장관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정하고 싶다. 그럼 이제 조례로 내려가요. 조례.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그냥 가볍게 시도, 시나 도 또는 시군구 있죠. 시군구. 이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더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요, 국토교통부령이 일정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다시 정합니다. 그럼 결국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별표일에서 정해줬습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요,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합니다.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택이 아닌 물건은 중개상물이 오피스텔이냐, 오피스텔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의 경우는 모든 오피스텔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전용면적, 전용면적이 뭔지 알죠? 전용면적이 있고 공용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용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전체가 다 전용 입식부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면적 기준이 중요한데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였다. 오피스텔이었다. 그럼 우리 85제곱미터가 느낌이 딱 안 옵니다. 그럼 85제곱미터라면 이제 평이 익숙하죠. 여러분들은 평이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서에는 절대 평을 쓰면 안 돼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그 평 이런 거는 문서에 절대 쓰면 안 돼요. 그 법에 의해서 평 같은 거 쓰면요.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놨지. 이명박 정권이 계량이라는 법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갖고 평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손님한테 제곱미터로 설명하면 손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평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손님이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평으로 하는데 문서 쓸 때는 절대 평을 쓰면 안 됩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럼 85제곱미터라면 이걸 평으로 환산해 봐야 되죠. 평으로 환산해 봐야 되는데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다. 이때는요. 미리 기억해 두세요. 참고해 두시는데 0.3025를 곱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0.30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대충 0.3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85제곱미터 0.3을 곱하면 몇 평 정도 나와요? 25평 정도 나와요. 그럼 우리 25평이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아파트 전용 25평형이에요. 그럼 분양 면적은 몇이에요? 32평형, 34평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야 되나? 우리 대다수 이제 우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평수가 30평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평수가 25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면적, 분양 면적은 32평형, 35평형을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이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라면 이것은 32평형, 35평형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요, 공용 면적이 훨씬 넓어요. 공용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같은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그 공급 면적이 오피스텔 85제곱미터라면은 이거는 한 40평 정도 되는 거예요. 분양 면적이. 엄청 큰 거죠. 그럼 그 이하로 왔다. 그럼 이 오피스텔 85제곱미터면 방이 3개겠죠? 방 3개, 화장실 2개. 이건데 어쨌든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라면 이때는 매매 교환 계약이었다. 그럼 일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0.5%를 최고 한도로 하고 있고요. 임대차 등이었다. 이 오피스텔의 임대차 등은 일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 0.4%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였거든요. 그럼 만약에 매매였어요. 매매였는데 이게 만약에 3억짜리였다. 3억. 그럼 0.5%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15만 원 맞아요? 3억이면 15만 원입니까? 150만 원입니까? 150만 원이죠. 0.5%니까 150만 원이요. 그럼 150만 원입니다. 그럼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 300이죠. 그러니까 쌍방이라 하면 우리가 실무에서 이걸 양타 쳤다고 그래요. 양타 쳤다고 그러는데 요즘 공동중개가 거의 일반화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일방으로부터 150만 원, 쌍방이었다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임대차였다. 만약에 임대차였다. 그럼 거래가액이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이게 임대차 가액이 만약에 2억이었어요. 그럼 0.4%죠? 0.4%. 그럼 8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고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0.5, 0.4. 85제곱미터를 넘는 오피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제외한 나머지 주택도 제외하고 이 오피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그럼 나머지 물건이 뭐가 있냐면요. 상가가 있고 토지도 있죠. 그다음에 임목도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요. 일방 최고 거래 금액의 0.9%를 한도로 합니다. 0.9%. 일방 최고 0.9%예요. 그러면 상가 매매를 중개했던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던 관계없이 일방으로부터 최고 몇 프로? 0.9%예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상가 매매였어요. 상가 매매였는데 거래가액이 3억짜리였다. 그럼 곱하기 0.9란 얘기죠. 그럼 270만 원이죠. 이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잖아요. 그럼 임대차 가액이 만약에 역시 3억이었다. 그럼 0.9%
9%. 그러면 270만 원입니다. 이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짭짤하죠? 그러니까 상가 토지가 짭짤해요. 이게 요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 최고 0.9%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국토교통부령에 직접 있는 내용이라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라 하면 매매 교환은 일방으로부터 0.5%, 임대차 등은 0.4% 통일돼 있고 상가 토지였다. 그럼 이거는 거래 유형,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0.9%로 갑니다. 근데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를 해주고 조례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290쪽에 이 그림이 있는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뜯어 고쳐놨죠.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각 그 시도 조례 있잖아요. 그럼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고 경기도 조례가 있고 인천광역시 조례가 있고 충청남도 조례가 있고 전라북도 조례가 있고 그러겠죠. 이 조례가 각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는데 전국 통일이에요 지금. 다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토부령이 이렇게 딱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정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조례가 이게 너무 세부적이죠. 그러니까 조례가 다시 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주택의 경우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매매, 교환, 임대차 등으로 나눠놓고 거래 금액 이렇게 쭉 나눠갖고 요율을 쭉 준 거예요. 이거는 일방 상한 요율이에요. 최고 요율이지. 최고 요율이지. 확정 요율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아까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매매 교환은 0.5라고 그랬죠. 임대차 등은 0.4라고 그랬죠. 일방으로부터. 이거 확정 요율이다, 최고 요율이다? 최고 요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중개보수 요율 체계가 최고 요율 체계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하고 보수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법이요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드는 자들은 이걸 갖다가 손님을 위해서, 의뢰인을 위해서 최고율 체계를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가 갖고 의뢰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건 최고율인가 이 범위에서 깎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개국공사는 이 범위를 그대로 받으려고 그러겠죠. 최고율을.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양반 사회를 살아갖고 돈 갖고 얘기하는 거 엄청 추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갖다 분쟁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거 그럼 다운시키려면 다운시켜라. 대신 확정률로 달라 이랬어요. 이거는 국토연구원 그 용역에서도 확정률로 가라. 그게 분쟁을 확 줄이는 거다. 확정률로 주고 확정률에서 깎아주는 건 그냥 넘어가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최고율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율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참고로 보면 5천만 원 미만이었다. 그러면 이거 매매 교환은 주택의 매매 교환 일방 0.6%죠. 1000분의 6은 0.6%를 얘기하죠. 0.6. 그래갖고 0.654로 갑니다. 금액이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의 매매 교환가액이 15억 원 이상이었어요. 15억 원 이상이라면 이때는 최고율이 몇 프로? 0.7%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0.9%였거든요. 0.9%였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걸 낮춰버린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임대차 가액 있죠. 임대차 가액도 만약에 15억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최고율이 몇 프로예요? 0.6%예요. 0.6%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0.8%였거든. 근데 이것도 낮춰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금액별로 쭉 정해졌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른바 지금 현재 우리가 30평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데 이걸 가장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그 구간대를 잠깐 보세요. 2억에서 9억이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2억에서 9억대 30평대가 1000분의 4 가장 낮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운되고 있는데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간 거야 또.
맞죠? 그래갖고 요 구간대를 가장 낮게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분이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원래는 9억 이상짜리는 전부 다 0.9%였어요, 그냥. 이게. 근데 확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거. 0.9%였는데. 그래갖고 실무에서 이거 완전 반토막 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갖고 보수 가지고 우리는 중개 보수라고 부릅니다.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용어를 쓸 때 중개 수수료라고 쓰시면 안 돼. 진작에 바꿔줘야 돼요. 보수라고 그랬어야 됩니다. 중개 보수인데 우리는 사실 보수에 관한 개념인데 보수를 깎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원래. 근데 이거 문재인 정권이 해갖고 이걸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2억에서 9억 이제 0.4% 이렇게 가장 낮아요. 그럼 임대차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6억에서 12억 미만이죠? 0.4% 돼 있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간대별로 이렇게 일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방 최고율이에요. 일방 최고예요. 그럼 최저 한도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최저 한도는 없죠? 최저 한도는 없어요. 그래갖고 원래 중개업법 시에는 최저 한도가 0.2%였거든요. 0.2%가 있었어요. 최저 한도가. 중개업법 시에는. 근데 현재 이거 삭제해버렸지. 우리 공사법에서 이걸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일부 그저 실무에서 그런 일 벌어졌습니까? 벌어졌어요. 중개보수의 최저 한도가 없으니까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된다. 어? 이런 의뢰인들도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때는 주둥이를 확.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하는데 조례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대로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도 물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한도액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는 중개보수 체계가요, 모두 일방 한도 체계예요. 일방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도 체계를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산출된 보수, 계산된 금액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사무소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사무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기도 광명시 주택을 중개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인천시 조례를 적용할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조례가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는, 지금 현재 똑같긴 하지만 어디를 적용해야 되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물건지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중개할 수 있죠. 근데요 만약에 물건지 조례, 주택의 소재지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면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되죠. 이건 너무 불편하고, 손님은 또 여기 서구에 있는 중개사무소 찾아왔죠. 그럼 서구에 있는 이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표가 게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중개보수표가 어디 거겠어요? 인천시 거겠지. 맞죠? 그러니까 실내보호 차원에서도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물건지 조례와 만약에 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가 틀렸다 그러면 이때는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합 건물이에요. 이제 복합 건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법 시간이나 이 공시법 시간 같은데 다 공법 시간을 공부하겠네요. 이게 1층이 예를 들어서 상가였고요. 2층이 주택이었어요. 이게 상가주택이죠. 이른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걸 복합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택 등기 2층 등기 따로 나와 있고 1층 등기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각각 계산하면 돼요. 계약서 각각 써주고요. 이걸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해요. 등기가 따로 나와 있으면은 이건 구분 건물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등기가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건물. 이걸 실무에서는 통건물이라고 불러요. 통건물. 이게 우리 이거 지금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구분 건물 같아요? 통건물 같아요? 에? 구분 건물입니다.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이걸 구분 건물이라고 해요.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입니다. 통건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이게 단독 건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분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주택 중개보수율과 상가 중개보수율이 틀리죠. 상가는 무조건 0.9%예요. 주택은 금액별로 쭉 나눠져 있죠,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복합 건물을 중개했을 때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는데 어떻게 보수를 받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이건데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했죠. 그럼 주택 면적이 만약에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률을 적용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었잖아요. 그럼 전체에 대하여 상가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면적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다. 이상이란 말 아시죠? 이상이라면 딱 반을 끼는 거예요, 못 끼는 거예요? 여기서 2분의 1 이상 그랬으니까 반이 끼는 거죠. 낀 거예요. 근데 미만 초과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 외를 상가를 적용합니다.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여기도 50이고 여기도 50제곱미터였다. 둘 다. 면적이 둘이 같았어요. 그럼 이때는 뭘 적용한다? 주택을 적용해야 되죠. 2분의 1 이상이라 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시험에서 엄청 잘 묻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이거 그 부가가치세 있죠? 우리 중개보수 받을 때 저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일반 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넘었으면 일반 과세로 돌아요. 일반 과세로 돌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중개보수 부가세. 그러니까 법정 중개보수가 300만 원이었다. 그럼 내가 일반 과세자예요? 그럼 10%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손님이 10% 더 주겠어, 안 주겠어?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상가 손님들은 다 줘요. 상가 손님들은 자기네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내주고 나중에 자기네는 돌려받거든, 세무서에. 근데 개인들은 잘 안 줍니다. 개인들은 못 돌려받거든. 생으로 10%더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별도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법정 중개보수가 300만 원인데 만약에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래도 이거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없다? 손님이 더 주겠대. 그래도 더 받으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약정했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거예요?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예요. 그러면 200만 원이 무효라는 얘기죠? 그럼 200만 원 나중에 더 받았거든요? 처벌을 면할 수가 없고요. 이건 돌려줘도 소용없습니다. 돌려줘도 소용없어요. 처벌을 못 면해요. 못 면하고. 그러니까 받은 즉시 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달 뒤에 돌려줬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럼 처벌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반환해야 됩니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더 받은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수는 절대 더 요구하지도 말고요. 더 받지도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입니다. 지급 시기인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그래서 약정이 없으면 잔금시로 가는 거예요. 잔금시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그럼 이제 중개보수의 계산인데, 이 중개보수 계산에 대해서는요,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율을 곱하여 산출액이 나옵니다. 근데 주택의 경우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한도액과 비교해 항상 작은 금액 받게 돼 있는데, 매매는 거래 금액을 그럼 매매 대금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문제 없고. 분양권 거래했잖아요. 그럼 알아두시는데, 분양권은 분양 금액이 있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분양가가 5억이었는데 여기 계약금 5천 들어갔고 1차 중도금 1억을 납입했다. 이게 기납입금이죠. 이게 분양금액이죠. 그럼 분양금액으로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납입금이에요. 이미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더하기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와요. 이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 부르냐? P라 불러. P. 이 P 아니에요. 이 P가 아니고 이 P입니다. 프리미엄 할 때 P예요. P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리미엄 합산금으로 갑니다. 그럼 분양권 예를 들어서 계약금 5천 들어가고 1차 중도금 1억 납입됐고 여기에 P가 5천이 붙었다. 그러면 중개보수 산정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총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 가지고 주택유율을 제공한다. 상가 분양권이었다. 상가유율을 제공합니다. 오피 분양권이었다. 오피스텔 유율을 제공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양권은 분양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여기 분양권 거래해 보신 분 계실 텐데 분양권은 법정보수로 안 갑니다. 실무에서 법정보수로 절대 안 가요. 법정보수로 안 갑니다. 생각해 볼까요? 잠깐. 이거 있잖아요. 계약금 5천. 그래갖고 여기 P가 5천 붙었어. 그러면요. 이때 1차 중금 납입한 게 없어요. 이 상태에서 분양권 많이 전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거래대금 1억이죠. 1억이면 주택률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는데 주택률이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예요. 그럼 0.5% 때리게 되면은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는데 분양권 거래해 보신 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50만 원 주신 적 없을걸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죠.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우리 대법원이 분양권 중개보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판결을 내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개업공사들 전부 불법행위자 만들어놨어요. 분양권은 실무에서 절대 법정으로 안 갑니다. 삼수갑산 가더라도 그냥 더 받아요. 우리가 다 더 받습니다. 분양권은 일반 매매보다 일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분양권은.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바람에 아주 불법 개업공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기납입금이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교환은 맞바꾸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교환 계약은 중개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기로 고소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환은 맞바꾸는 토지 교환이 실무적으로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토지와 B 토지를 서로 맞바꾼다. 그럼 이때 가액이 둘이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긴 4억짜리고 여기는 5억짜리였다. 그럼 큰 것 기준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5억짜리를 줬으니까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5억에 따른 보수를 각각 무는데, 교환은 중개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 한쪽에서 꼭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공이 사기쳤다고 고소 들어와. 그러니까 10중 8구 고소 들어오기 때문에 교환은 웬만하면 중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뭘 기준한다고요? 큰 것, 거래금의 큰 것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는 전세금으로 중개보수 계산하면 되고요. 임대차를 일단 한번 봐두시는데, 임대차는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죠. 그러니까 월세에다 곱하기 100하여 합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다가 월세가 30만 원 있었다. 그럼 중개보수 산정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5천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이죠. 그럼 요게 3천 나오죠. 3천 나옵니다. 그럼 얼마 나와? 총 8천만 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중개보수 산정할 때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와버리면 이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다 곱하기 70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전에는 중개업법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임대차는 중개했잖아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면 통상 2년을 하니까 주택은 24개월이죠. 그러니까 24하고 곱해졌었는데 2006년도부터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서 이게 곱하기 100으로 바뀐 거예요. 100이 나온 근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소액임대차에 있어가지고 무려 중개보수가 3배가 뛰었어요. 실제로 100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갖고 소액임대차에서 임차인들 너무 비싸졌다 보수가. 그래가지고 이걸 조정했죠. 그래갖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와버리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짜리였어요. 그럼 이거 얼른 계산에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럼 5천만 원 미만 거래죠? 그러면 보증금 2천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 거래대금이 3,400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택이었다? 그럼 주택률 0.5%, 오피였다? 그럼 0.4%, 상가였다? 0.9%.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임대차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그래갖고 합산한다. 이렇게 합산하고 다만 요래 계산한 금액이 5,000원 미만이었을 때는 월세 곱하기 7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중개보수 계산하는 방식 이해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비라는 게 있는데, 실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번에 33회 때 실비를 물어봤는데, 간만에 물어봤어요. 이거는.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